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유쾌한. 네, 아주 막 너무 신났어요, 지금. 왜요, 선생님? 진행해주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쁜 매주 이매입니다.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튀어나온 목소리와 같이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들의 당나귀기 고정 패널 손희정입니다. 와. 네. 그저께 녹음을 해가지고, 네. 오늘 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새로운 근황은 없고, 그냥 오늘이, 우리 마지막 녹음 날이에요. 맞아요. 네. 시즌5 피날레여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신나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청취자들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서운하실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시즌6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즐겁게 계세요. 네. 저희는 네. 잘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방송 날이어서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를 잡아보았어요. 손희정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한 달 정도 조국 정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상황이 모든 뉴스를 잡아먹은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노 아베 운동이라고 국제 정치 안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최근에 주전장이나 김복동 같은 다큐멘터리가 또 개봉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위안부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소식이 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어저께까지 들었던 소식은 그러니까 노 아베 운동 펼쳐지고 이러면서 유니클로 불매가 있었잖아요. 네. 유니클로 관계자가 불매 운동 해봐야 한국 사람들 금방 신는다, 별로 걱정 안 한다 이랬다가 이제 더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더 유니클로에 안 간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온라인 판매 실적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유니클로에서 세우고 있었던 실적 목표치는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어서 좀 씁쓸했거든요. 그렇죠. 냄비 근성 이런 얘기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 재패는 모르겠지만 노 아베는 찬성했었지만 그런 와중에 유니클로는 정말 망했으면 싶더라고요. 워낙에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상대로 상품을 파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뻔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율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분이 싹썩 좋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오늘 되게 화제가 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10월 18일에 녹음을 저희가 하고 네네. 있는데요. 유니클로의 새로운 광고가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80세 할머니와 한 이제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할머니 지금 되게 쿨하게 입었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자기 패션을 뽐내고 이렇게 있다가 젊은 여성이 물어보는 거죠. 80년 전에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80년 전에 일을 기억할 게 뭐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정말 너무 속이 환히 보이는, 네.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극우에서 계속 할머니들 증언 어떻게 믿냐? 그거밖에 증거 없으면서 위안부 문제 사실이라고 왜 주장하냐? 너희가 대단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왔었던 거를 그대로 광고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한국 안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도 많았고 쟁점들도 좀 있어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오늘 주제는 쉽지 않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도 이제 오래됐고 특히 이제 대중적인 제연물도 영화나 책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짚어보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노압의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네. 의미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청취자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쵸? 앞으로 계속 될 테고 쟁점도 또 많아지겠지만 요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서 남겨놓는 거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데 그런 말 유행하더라고요. 에버그린 콘텐츠라고요. 아니 말을 참 잘 만들었네. 네. 뭐 시의성도 있지만 남겨놓으면 기록으로서 가치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계속 발굴돼서 듣는 네. 이런 게 에버그린 콘텐츠인가 봐요. 또 네. 올해 이번 회야말로 에버그린 콘텐츠가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찾지 않았겠어요. 네. 누가 제일 두두두두두두. 적합한가. 두두두두두두. 을당 청취자분들 이분 목소리 다시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맞아요. 텐데요. 네. 을당 시즌 3에 출연해서 딸바보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침을 그쵸. 날리면서 조재현이 생각납니다. 역사를 쫙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일 사랑받았던 회차 중에 하나기도 그렇죠. 했었던 네. 그 딸바보 이야기를 해주셨던 허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근황도 얘기해 주시고. 예. 네,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똑같이 사는데요.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서 네. 부산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아까 들어오시는데 막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시고 여행 가방 막 들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초청에 선뜻 응해 주셔가지고 정말 귀한 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얘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윤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그 젠더 돋보기 위안부 대중서사의 쟁점들 소녀와 할머니의 이미지를 넘어서를 저희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손희정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유니클로 오늘 바로까지를 포함해서 여전히 쟁점이 크고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3년에 고노다마가 발표되면서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이 위안부 문제의 일본 국가의 책임을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또 2015년에 불가역적 합의에 의한 한국 구구 세력의 또 부상, 이형훈의 반일 종족주의, 또 위안부는 매충현의 일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한 연세대의 류석춘 교수라고 꼭 해야 되나? 유석춘 씨. 예, 교수란 말을 별로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 일본 구구 세력의 그런 역사 부정 이런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계속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허윤 선생님, 이렇게 고노다마 이후로 왜 이렇게 일본은 후퇴하고 있고 또 그런 입장에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은 혹시 있을까요? 네. 93년에 고노다마가 발표가 됐을 때도 네. 사람들이 이거 왜 총리가 안 하고 관방장관이 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 하기는 했었어요. 네. 일종의 우리로 치면 내각을 통솔하는 관방장관이 국무총리가 있는데 왜 이 내용을 발표하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사실상 고노다마가 아주 분명하게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 운영했고 군 위안부 제도를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업자
박유아 씨도 그렇고 이영훈 씨도 그렇고 다 이제 업자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움직인 것이고 일부 이제 일본은 관헌이라는 표현 아직도 쓰니까요. 이제 정부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된 사례들이 많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서 강제적인 상황 하에 있었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남긴 게 이제 고노다마인데요. 사실 1993년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다 약간 상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91년에 김학순 님이 등장하셔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한 이래로 일본이 1년 8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고노다마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건데요. 사실상 거의 김학순 님의 등장과 거의 동시적 바로 그거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본 내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이 사람들이 전공투 이후 세대인 사람들이고 우리로 치면 지금 별로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종의 86세대인 그 사람들이 전공투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네네. 그 일본에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던 대학생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일본의 대학생 세력들 그 운동권 자장 아래에 있었던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도 시민단체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전공투 때도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쟁 국가로서 일본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재판 지원 뭐 송신도 님이 나오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던가 그 호스토리의 원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부 재판 관련해서도 다 시민단체들이 일본 내에서 조직이 돼서 재판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그만큼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죠.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의미의 일본도 민주주의의 정도, 진보에 대한 믿음이나 상상이 가장 높은 시기가 90년대 초중반까지였고 한국도 그때 막 올라가고 있었던 그렇죠. 문민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양국의 민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던 앞으로 진보적이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던 시대죠. 네,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이제 버블이 완전 심각해지면서 그 제로 금리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되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원래 경기가 나빠지면 사회가 보수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익 정치인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아주 쉽게 내부를 단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같은 문제들 다 이제 한일 협상에서 배상 다 끝났는데 너네 왜 다시 얘기해? 라고 하는 식의 발언들이 민간에서 엄청나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베 총리도 지금 그렇게 노 아베의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아베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는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고노다마가 큰 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제스처는 고노다마이지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배상할 수 없다. 한일 협상 때 끝난 것이다. 네, 한일 협상 때 끝난 것이고 2015년에 불가역적 합의 또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그 일본의 구구파라고 흔히 얘기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왜 잘못한 거냐. 그거 되게 다 자발적인 것이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마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얘기하는 가짜뉴스나 유튜브 정치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일본에서는 출판 매체로 책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헤이트 스피치들이 있었고 그것의 영향력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노다마보다 왜 후퇴하고 있을까? 한일 정치사 분석하시는 분들은 한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해야 되는 것인가 뭐 개인 청구권 살아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다시 좁혀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일종의 국민 정서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정서상에서는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사실 그 학교 교과서 같은 데에서 예전 한국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문제됐던 후쇼사 교과서 이런 데서 뭐 한국
그 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90년대에는 그 송신도 할머니 다큐멘터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본군 피해 생존자였던 할머니들이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셔서 학생들이랑 만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이래선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일본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긴 해요. 전쟁은 안 된다.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 책임 부분이 점점 가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90년대의 고노다메가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완전히 내용을 고노다마의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쵸. 학교에서 교육하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였었던 맞아요. 건데 이제 극우화가 심해지면서 교과서로 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살펴보면 좀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범 국가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좀 살펴보면 전쟁 딱 끝나면 뭔가 반성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패전했기 때문에 뭐 국제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박탈당하잖아요. 뭐 군사도 못 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은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예컨대 뭐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땅을 빼앗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키나와가 그렇군요. 미군정 안에 있었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였네. 그래서 땅이 뺏기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수족이 달렸다라는 식의 이제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나빠지고 이러면서 그 과거의 향수에 기대서 득세하려고 하는 극우들이 파워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베 정권이 지금 제일 하고 싶어하는 건 일본이 군대를 안 갖겠다라고 했었던 평화헌법 폐기하고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동조해주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중국 견제하고 한미일 평화안보 체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으쌰으쌰 가려고 할 때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군대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위안부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로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과거의 영광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이제 그러한 그 제국주의적인 정서 어떤 의식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일본 극우 세력에 의해서 발흥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말 그 진정한 사과나 배상이 이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를 저희가 좀 이제 두 분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만큼 저희도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위안부 운동 또 그런 위안부 관련한 책이나 영화 등 그 재현의 역사 이제 이런 것들도 꽤 이제 오래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니 굉장히 넓고 깊고 쟁점도 있고 어떻게 이걸 훑어봐야 될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허윤 선생님도 국문학자시고 저는 영화학을 전공했고 이게 정치학 자거나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위안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대중의 층위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세세한 역사적 사실을 다 따라가는 것보단 또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의 장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그 쟁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기에 좀 용이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현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랬을 때 재현도 너무 복잡해서 제가 허연 선생님 쓰신 글들을 찾아도 보고 받아도 보고 했는데 이거 다 못 다룬다 일당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해서 좀 쟁점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아마 위안부 피해자가 말하자면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재현됐는가를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이 작품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청취자층을 생각해보면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91년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모바일 화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녀상.
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제국의 위안부와 귀향이라는 네. 키워드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나눠서 네. 1, 2, 3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왜 이렇게 나누었나 하는 거는 들어보시면, 네. 이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하고 다 듣고 나시면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그럼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모바일 화보 첫 번째 키워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초대 한국 전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지금 이게 정의기억연대인 거죠. 예.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고 최초의 이제 위안부 운동을 했던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초대 대표였던 윤정옥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한국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일본 학자인 나이토 치즈코라는 사람이 애국담론을 소개하면서 애국담론에서 보이지 않는 타자를 애국적 무관심이라고 지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허윤 선생님 글에서 제가 읽은 건데 애국적 무관심이라고 하면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이제 이렇다라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삭제하고 또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거가 좀 어떤 맥락인 건지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윤정옥 선생님이 인터뷰 제 기억에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증언집 3 작업했던 김수진 선생님이랑 대담 같은 걸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같은 또래잖아요. 윤정옥 선생님과 당시에 이제 피해 생존자들이 거의 같은 또래신데 윤정옥 선생님 집은 40년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좀 살만한 집이었으니까 다 소개를 한 거. 지금 말로 하면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막 정신없는 경성을 떠나서 다 피난을 가서 시골에 이제 숨어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큰 피해를 받거나 끌려가거나 동원되지 않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고 해방이 된 이후에 윤정옥 선생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윤정옥 선생님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 46년부터 49년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학도병이었던 사람들, 강제 동원돼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왜 그때 갔던 여자애들 하는 거죠. 네네 귀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근데 그때 갔던 그 무수히 많은 여자애들은 왜 안 돌아오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돌아오지? 라고 생각해서 역에 나가서 기다려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야. 기차가 내리는데 왜 여자애들은 안 내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 얘기 왜 안 하지?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궁금해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연구자들이 혹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윤정옥 선생님 바로 영문과 교수가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내가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는 시간까지도 아무도 일본군 그때는 정신대라고 불렀으니까 정신대에 갔던 여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본인이 찾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종의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 같은 거였다고 이제 본인은 설명하시는데. 너무 이해된다. 네. 그래서 막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어른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네 집딸이 끌려갔대 혹은 네 집딸이 정신대에 갔다가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처럼 존재하는 거지 아무도 이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을에서든 뭐 공동체에서든.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윤정옥 선생님이 70년대부터 진짜 아시아 전체를 막 돌아다니고 필리핀도 가시고 하면서 오키나와도 가시고 가서 직접 만나요. 피해 생존자라고 중국도 가고 하면서 실제로 위안소 터 방문도 하시고 피해 생존자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배봉기 할머니도 만나고요. 다 만나고 다니시면서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윤정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나이토 치즈코 선생님 책을 읽다가 그 책 제목이 애국적 무관심인데요. 책 제목이 책 제목이 애국적 무관심인데 이 선생님은 뭘로 분석했냐면 일본은 배회주의라고 해서 불황민도 있고 약간 우리로 치면 뭘까요?
약간 불가촉 천민처럼 이렇게 아예 태어난 지역이나 혈통에 따라서 약간 불황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황민이라고 표시하는 게 당연히 혐오와 차별의 기호가 되기 때문에 불황민이라고 표시하거나 뭐 드러내거나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추정할 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불황민들을 어느 지역에 모아놓고 살게 했기 때문에 개토화시켜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이 불황민 지역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로 누가 그 불황민 출신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이걸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안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되게 애매한.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거네요. 네네. 그런 존재하는 게. 건데 말은 하지 말은 않는. 하지 않는. 그게 정말 이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나이토 치즈코 선생님 책에서는 이주노동자랑 제일조선인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요. 이 선생님도 문학 전공자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끈한 역사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그 역사에 소위 흠을 낼 수도 있는 존재들을 지워버리는 게 애국적 무관심인 거군요. 네, 그런 방식으로 애국을 약간 위해서 네. 의도적 무관심.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제일조선인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왜 들어왔느냐라고 그렇지. 하면 강제동원 때문에 일본에서 왔고. 이렇게 많이 살 수밖에 없었고 강제동원이 아니어도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제일조선인 요새 조선학교 이제 계속해서 네, 소송에서 네. 지고 있는 게 네.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그 네네. 학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면서요? 네, 중고등학교와 유치원까지도 이제 다 지급하지 않겠다, 세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결정이 재판할 때마다 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 공식적인 건 그거예요. 한국도 외국인 학교에는 세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성학교 그 연희동에 있는 한성학교나 뭐 외국인 학교들은 훨씬 등록금이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세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보면 너무 매끈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쵸. 외국인 학교의 위상과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의 위상, 그러니까 역사적 위상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요. 기원도 다르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특정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네요. 것에 대해서 애국적 무관심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혐한 발언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 시위하는 우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했는데 이 부분이 그 윤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안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한국 사회는 무엇을 위해서 한국 사회도 애국적 무관심인가요? 이거를 가리는 게?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그때 이제 정신대라고 하는 존재가 이영훈 님의 그 반일 종족주의 책 오늘 아침에 읽어가지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근데 예로 든 게 딱 이 맥락인데 네. 왜 그 여자들이 못 돌아왔는 줄 아냐? 그럼 그 여자들한테 왜 안 돌아왔냐? 혹은 왜 말하지 못했냐?라고 물어보면 다 부끄러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개인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지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 40년대, 50년대. 네 집 딸이 안 돌아오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통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통인데 누가 사라져서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이들을 챙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네. 가부장제 문화 때문에 그 여성들은 돌아와서 부끄럽게 스스로가 피해자인데 를 내세울 수 없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다음에도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돌아오셨을 때 결혼을 할 수 있거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매매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얘기를 하면 순수한 피해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역사들도 지워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좀 곤란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투 운동에서 우리가 그 피해자 감별법 그쵸. 하면서 순수한 피해자와 보호받아야 만한 피해자를 구분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원형처럼 그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수치심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사회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민족의 상상력 안에서 우리의 여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또 수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려버렸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그 뭐 비슷한 사건은 전혀 아니지만 1950년대에 그 희대 사건이 된 박인수 사건이라고 있어요. 모르실 텐데 아마 네, 몰라요. 카사노바 한국형 카사노바 막 이래서 나온 건데 박인수라는 남자가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혼인빈자 강름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법정이 판결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보호받아야 할 정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여대생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트하고 그래서 생긴 일인데 걔네들은 보호받아야 할 정조가 아니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엄청난 사건 이슈화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정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의 책임으로 소급될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돌아오거나 혹은 돌아와서 생존에 있어서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고, 사실, 그리고 많은, 귀한병, 학도병?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글을 되게 많이 써요. 소설도 쓰고, 글도 남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학도병들은 되게 지식인, 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글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정신대에 갔던 여성들 중에서 글을 쓰고 생존을 해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희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여명의 눈동자부터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91년도에 나온 드라마거든요. 그러면 사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에 이제 드라마 되기도 했었던 건데, 그리고 한국 사회 대중적으로 담론화되기도 했었던 건데, 그 전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현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그 여명의 눈동자가 70년대에 연재된 소설이에요. 그 1970년대 72년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성종이라고 추리문학으로 유명한 대중소설 쓰는 김성종의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 그 70년대에 일간 스포츠에 연재했던 소설을 맞아요. 드라마화한 옛날에는 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소설이 네네. 연재됐었어. 네네. 그래서 일간 스포츠 엄청난 대중지잖아요. 사실상 그 대중지에 연재됐던 소설을 김학순 할머니의 등장 이후로 MBC에서 이게 당시에 한 회당 2억이 들었대요. 와. 중국과 필리핀 로케하고 기억해보시면 풍경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되게 엄청 이국적이었죠. 네. 진짜 자본을 쏟아 부어가지고 36부작 만드는데 70억이 넘게 들었다라고 하는. 진짜 그 당시로는 뭐 대하 네네네. 드라마 대단한 어마어마한 화제작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사실 이게 드라마여서 그렇지 그 이전에도 뭐 소설이나 영화화된 작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연구는 안 됐어도 이야기로 뭐 구전되고 이렇게 전해져서 드라마나 소설에는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임성종 선생님이라고 임종국 선생님인가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역사책으로 기록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70년대부터 일본에선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긴 했었어요. 뭐 요새 약간 구구 발언 비슷하게 전환했다라고 하는 야마타니 테츠오 감독의 오키나와의 할머니가 70년대에 나오죠. 오키나와에서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처음으로 밝힌 배봉기 할머니를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70년대 일본에서 나오고 일본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좀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 조선인으로서 그 일본인 사회의 얼굴을 드러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으로서 내가 조선인인데 일본군 위안부로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같은 데에 기관지가 대화라는 기관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그때 일본 종군위안부라고 부르잖아요.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르뽀집 같은 거 이제 막 번역해서 싣고 하는 식으로 70년대에도 계속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70년대는 한국에서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분야가 약간 다 초창기 체제가 만들어지는 시기여가지고 이거 그때는 독립운동사 를 막 이제 겨우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나 르뽀나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정도부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네.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영화가 91년 영화고요. 이 영화가 완전 성애화된 한국 에로 영화로 되게 유명한 감독 지영호라는 감독이 있어요. 지영호 감독이 만든 영화였는데요. 이 감독이 에로 영화로 유명한 뭐 고금소총 시리즈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정말 에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버마전선의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버마 로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내용이 이제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성애화된 그래서 거의 5, 60년대에 미군 위안부를 재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호스티스 물처럼 네, 호스티스 물처럼 완전히 등장하게 되고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더 심각해진 게 여자 정신대 이런 완전 이제 슬래시 무비 같은 영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완전 펄프 픽션으로 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SM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되게 자극이 강한 섹슈얼리티를 실험하는 곳으로서 위안소가 등장하는 위안소와 위안부가 등장하는 그런 식의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은 60, 70년대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한 걸 거예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뒤에 나온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그것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에로 영화처럼 만들어놨다 막 이러면서 막 별점 하나 주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게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준비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역사였고 제 머릿속에 언제나 위안부 서사는 소녀와 할머니의 도상학 안에 있다고 또 착각했었는데 여명의 눈동자만 생각해봐도 당시에 이제 최재성 씨가 연기한 최대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이 영화를 91년 드라마 그때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명의 눈동자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는 되게 어린 나이 어렵지만 이렇게 철책을 사이에 두고 최재성 씨와 최시라 씨가 키스하는 장면 이런 거 어렸을 때 너무 인상적이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최재성 씨는 조선인인데 끌려가서 일본군이 됐고 최시라 씨는 끌려와서 위안소에 있는데 막 너무 이제 매일매일 성폭력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최시라 씨를 본 최재성 씨가 위안소에 이제 최시라 씨 방에 들어가면 꼭 이거 캐릭터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이상해요. 윤여옥. 최대치가 윤여옥의 방에 들어가면 내가 와 있는 시간만이라도 쉬라고 재워주는 이런 식의 이제 막 설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은 당시에 윤여옥이라는 위안부 피해자를 재현한 캐릭터는 굉장히 성애화되고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졌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걸 또 막 깨달으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 나이 때의 위안부 피해자는 전혀 그려지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허연 선생님 글을 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재현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계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네, 90년대에 그래서 여명의 눈동자가 빵 뜨고 약간 어떤 의미에서 정말 시청률 그때 계속 1위였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91년이니까 언제였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 여명의 눈동자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보기 싫고 막 너무 잔인하고 막 이래서 나는 너무 보기 싫은데 왜 모두 모여서 거실에서 여명의 눈동자를 볼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본 사람 1인. 안 보셨어요? 저는 그때 인천 여성 노동자의 활동가여가지고 노태우 정권 패거투쟁을 그때 이제 막 이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그 정권 교체라는 게 얼마나 형식적인가가 이제 막 드러나면서 92년도에 이제 굉장히 큰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쵸. 그 전이어가지고 거의 가두투쟁. 매일매일 거리를. 예.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막 그 유인물 같은 그쵸. 거 뭐 배포하고 예.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때더라고요. 이게 그 90년대 초중반이 네. 막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네. 약간 약진하던 때이기도 아하. 했어요. 그래서 이 여명의 눈동자 만든 PD가 김종학 씨고 그 유명한 작가가 이제 모래시계. 네, 그쵸. 작가가 송진아 송진아. 씨여서 모래시계 커플. 그러네요. 김종학, 송진아가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를 만들면서 90년대 초중반의 드라마를 확 이제 이끌어가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네. 장편의 대하서사가 들어가는. 사실은 저는 뭐 그때부터 이미 너무 좋아했었으니까요, 대중문화를. 그래서 피아노 피스 사가지고 여명의 눈동자 막 치고 그랬어요. 노래가 또 굉장히 맞아. 인기가 있었었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어쨌든 김학순님의 등장 이후로는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그렇게 성애적으로 이렇게 막 낮추어 보거나 이렇게 하는 상상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떤 그 의미에서는 피해자의 고통, 네, 정대협이 이런 거.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고 계속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짓이야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공론장이 만들어진 건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그 2000년대 초반부터 99년 이 정도부터 한국 사회에 핸드폰이 굉장히 빠르게 모바일 기기가 보급이 되고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때 이렇게 핸드폰 안에 있는 버튼 하나 누르면 그 핸드폰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 페이지인데 그때 당시에 아주 느리고 별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나타나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지금처럼 요금을 지불하고 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나 그렇듯 여성의 그 성애화된 일종의 사진집, 화보집 이런 것들이 모바일 화보집. 제일 먼저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모델 이런 사람들을 시작했다가 이제 그 한 기획사에서 이승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 어쨌든 미스코리아 출신의 인기가 많은 배우를 데리고 굉장히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 그쵸. 도회적인 토크쇼 이미지로 진행하고 막 이랬던 어필했었죠. 이승연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를 화보로 찍어서 이것을 여인 프로젝트였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래서 화보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화보 서비스하겠다. 컨셉이 위안부였었던 일본군 거죠. 위안부였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촬영 로케를 막 잡아놓고 첫 번째 촬영을 팔라우에서 했는데 팔라우에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필름을 가지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냐면 신라 호텔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은 뭐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되살리고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가 제작 기획 의도 속에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실제로. 신랄한 언어로 그 표현하는 무슨 말이 있는데 그럴 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서 그걸 발표하고 당연히 이제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지원 단체들에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여성 단체들이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승현 씨가 나눔의 집에 가가지고 까만 소복, 우리 장례식 때 입는 상복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나눔의 집에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할머니들에게 비는 장면이 전국적으로 이제 막 보도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생각하지만 왜 늘 언제나 그러니까 이름이 난 여성이 그 모든 비난을 맞다. 다 감내해야 하는가 맞아.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승현 씨가 주인공이었고 그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겠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뒤에서 돈 가지고 기획하고 굴리는 그 사람들 다 숨어버리고 꼭 그렇게 또 여성에게 검은 소복 입혀가지고 무릎 꿇려야 되나. 그럼 그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 사과 방식도 참 그쵸. 정말 저열하다, 네. 저열해. 근데 그 회사가 끝까지 나중에 부정하면서 아니라고 주장하긴 자신들의 했지만 진정성은 이게 아니다. 뭐 그러긴 했지만 그 회사가 꽤 큰 회사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에 넷띠앙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넷띠앙의 자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슨 듣보잡 막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띠앙이 그 모바일 화보에 진출하는 것들과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넷띠앙 공격하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뭔가 그 엔터테인먼트 매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2004년의 모바일 화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성인 여성으로 위안부를 재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 사회가 모두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70년대, 80년대까지도 아무 문제의식 없었고 사실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윤여옥이 성인 여성으로 등장해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그 철조망 키스씬이잖아요. 자기가 진짜 사랑한 북한군 대위인 최대치가 나오는 막 그런 식의 것이었는데 사실상 성인으로 그렸을 때 엄청나게 위험 부담 혹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던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라고 하는 소설집이 처음에 82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땐 그냥 추상이었어요. 책 표지 그냥 이렇게 표지가 붓 이렇게 한 붓 이렇게 된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의 형상이 딱 형상이 있지 않았는데 이 소설도 80년대에 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중에 고려원 뭐 이런 데서 재판을 찍긴 했는데 2005년에 당대에서 당대는 큰 출판사잖아요. 그쵸. 당대에서 이 책이 나오는데 소설집 표지가 조선 옷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로 딱 등장하게 돼요. 상징적인 시기에 상징적인 표지 네. 변화네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 변화의 흐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영화 포스터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약간 하얀색 조선 옷을 입고 있는 성인 여성인데 반쯤 헐벗고 있는 성인 여성 뭐 이런 이미지들을 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영화 포스터는 훨씬 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화 자체는 이제 좀 꼼꼼히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영화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서는 어쨌든 되게 자극적인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미지로 등장했다는 것에 반해서 2005년 소설에서는 이제 단발머리 소녀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의 소녀 그 일본군 위안부를 대표하는 표상과 거의 동일한 표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첫 번째 키워드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모바일 화보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성인 여성으로 재현을 했고 모바일 화보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성애화된 대상화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윤리적 정치적인 문제를 나타내는지가 이제 이 공론장에서 확인이 돼서 그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거기 이제 그 소설을 다시 출간할 때 표지에 조선 옷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로 이제 이 재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때가 그럼 처음인 거예요. 그렇게 소녀로 조선 옷 입은 단발머리 소녀. 그럼 딱 저희가 지금 소녀상이 떠오르잖아요. 그 소녀상 모습으로 한 게 이게 최초인가요? 그러면? 제가 본 경험으로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중적 서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계속 성인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성인 여성으로 등장해 왔는데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성애화가 계속 포함되어 돼야 있었기 되니까. 때문에 계속해서 성인 여성으로 이미지적으로 재현되어 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소녀의 이미지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M의 이름은 조센비였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자는 딸이거든요. 화자는 그 자식인 건데 그 자식은 사실 조선 옷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어머니를 상상하고 그림을 그린 건데 어머니의 소녀 시절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림을 그린 거니까 기묘한 층위가 있죠. 사실 화자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표지를 삼았을 때 몽실 언니랑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조선의 소녀 딱 그 전형적인 이미지 몽실 언니와 거의 똑같이 생긴 소녀가 등장하게 된 것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처음이었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은 그 일본군 위안부 재현이 처음부터 소녀였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실은 대중담론 안에 위안부 문제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30년 된 거죠. 90년, 2000년, 2010년 되니까요. 30년 된 거고 그랬을 때 실은 초창기에는 별 관심들 많이 없으셨을 공산이 크고 그쵸. 그리고 사실 그렇게 대중문화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네. 이제 우리 눈앞에 이미지화되기 시작한 것은 소녀상부터니까요. 대체로 소녀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눈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눈길이라는 영화도 소녀와 할머니로만 위안부 피해자가 재현이 되고 그 중간에 나이대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눈길을 쓰신 작가님이랑 이야기할 때 작가님이 사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40, 50대가 생존해서 40, 50대가 된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40, 50대 여성의 신체를 주는 순간 어떻게 해도 성애화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게 작가로서의 곤란함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녀와 할머니로 이야기를 그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2010년대 중반에 제가 들었으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피할 수 피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럼 우리는 이 40, 50대 여성의 신체를 성애화하지 않고 혹은 성애화를 견디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성과잖아요. 네. 그런 정말 그 피해자의 고통과 그 아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정말 성애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공론장에서 그 문제가 막 제기돼서 이제 소녀로 하게 된 게 성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또 이 40, 50대 여성들 그 뒤로 정말 그 어떤 정말 어떻게 사셨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딱 막혀버리는 또 그런 한계가 있네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녀상으로 재현되게 됐는지를 앞부분에서 여명의 눈동자에서, 부터 그리고 모바일 화보 첫 번째 키워드를 이제, 지나왔고 두 번째 키워드 소녀상에 이제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근데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최근에 대중담론 안에서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들이 좀 있었죠.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할 박유아의 제국의 위안부 논란도 있었고 그거에 바로 이어서 나왔었던 귀향이라는 영화, 눈길이라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길과 귀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녀상의 도상이랑 서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일 때와 할머니일 때 딱 두 인생의 시기만 그려지고 두 명의 소녀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서 할머니가 되어서
어렸을 때 죽은 친구인 소녀의 유령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를 두 작품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소녀상 도상과 똑같은 거예요. 소녀가 앉아 있고 할머니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고 옆에 의자에는 빈자리가 있고 뒤에 나비가 날고 있는. 그래서 너무 익숙한 네. 익숙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정말로 한국에서는 위안부를 재현할 때 이 도상을 넘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순수한 소녀로만 위안부를 재현할 수밖에 없나 혹은 하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녀상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재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앉아있는 좌상이잖아요, 소녀상이. 네. 그래서 왜 앉아있냐, 그 의자에 앉아있는다는 것처럼 수동적인 여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왔던 좌상의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을 동상으로 만들 때 언제나 앉혀온 근대 미술의 역사 속에서 서 있는 여성 동상이라고 하는 게 더 드물고 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수동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저항적인 이미지를 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과 방금 손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를 표상으로 선택했을 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민족의 순결한 딸 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죠. 이 소녀상을 만든 그 작가들이 그 이전에는 미선이 효순이 관련해서도 그 조각상을 만들었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 조각상의 제목은 그거는 형상으로 나와 있는 조각상은 아니고 약간 그 빌딩 형태로 되어 있는 조각인데요. 그 작품의 이름이 소녀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국가와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소녀라고 하는 희생자를 들고 이제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왜 계속해서 소녀 피해자로서의 이미지에 고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막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소녀상은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그 소녀상을 가지고 지원했던 시민들 그리고 그 그쵸. 소녀상 만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미니어처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만한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볼펜 반 정도 되는 미니어처. 너의 곁에 언제나 소녀상을 둘 수 있어라고 하면서 큰 동상을 만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의미로 작은 소녀상 다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막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소녀상을 세운다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날마다 찾아가서 목도리도 매주고 겨울 날씨 추워지면 목도리와 핫팩 감아주고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고 하는 등의 굉장히 인간화된 형태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늘 시민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끼고 돌봐주어야 할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일본군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행위자로서 엄청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일본군 피해 생존자의 이미지도 있는데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접하게 되는 표상인 소녀상에서는 내가 아끼고 돌봐줘야 할 나의 동생 같은 이미지에 고착돼 버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I Can Speak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I Can Speak의 독특한 점이 대중적으로 재현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렇게 욕쟁이 할머니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 영화의 되게 큰 미덕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선량하고 힘이 없고 무력한 인물처럼 상상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핫팩을 씌워 갖다 줘야 되는 대상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재현의 한계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저거에 어렵네.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앉아만 있지 않다. 뭐 서 있는 소녀도 있다. 주먹진 소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한계 속에서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이걸 과연 이 소녀상이 초월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해석이 소녀의 이미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소녀상의 이미지 우리가 안주해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몇 년 전에 저는 이게 서울시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인 줄 알았더니 허연 선생님 얘기로는 버스 회사가 했던 프로젝트라는데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가는 버스에 소녀를 앉힌 거예요. 기억나요. 네, 소녀상을 만들어서 앉혔고 그 소녀상과 함께 버스가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퍼포먼스라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 소녀상을 보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소녀상을 이렇게 쓰다듬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찍혀서 온라인에 올라와서 지금 저게 어떤 상징인지를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가 또 손을 댄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양강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에 소녀상을 태울 때 그거 당연히 예측 못했겠는가. 만지고 싶을 거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측은해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마치 성희롱인 것처럼 언급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평론가도 있었고 기사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담론을 몰고 가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이제 양가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 비슷한 사건들이 사실 실제 소녀상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종종 보도가 되곤 해요.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소녀상 너무 대로변에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 있는 소녀상에는 그렇게까지 사건들이 노골적으로 나지 않았는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인적이 좀 드문 곳에 있는 소녀상을 가가지고 뭐 키스하는 사진을 찍는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그 대상을 내가 일본 뭐 소녀상의 입술을 빨아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던가 뭐 조선 여성은 조선 남자가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소녀상 그리고 뭐 소녀상 망치로 공격하는 사건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건이 종종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형상으로 만들어놨을 때 그거를 소녀라고 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놨을 때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소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애화되는 대상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는. 그래서 날마다 10대 연예인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섹시 댄스를 추는 한국 사회에서 10대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때 그런 식의 되게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소녀상이라는 걸로 재현이 돼서 정말 대중운동으로 가는 힘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 피해를 당한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그 소녀상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든지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게 어떤 운동의 자원이 되고, 뭐 연대가 되고, 뭐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막 외국에 뭐 뉴욕에도 세우고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쟁의 폭력성, 뭐 이런 것들, 여성의 인권의 문제 이런 걸 드러내는 그 굉장히 유의미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정말 그 다른 측면에서 뭐 민족의 순결한 딸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인 돌봐줘야 되는 어떤 주체성이 탈각되어 있는 이제 그런 또 측면도 있어서 참 이 양쪽에 다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고 그러니까 그 그러네요. 대중성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꼭
소녀의 이미지일 때야 대중성을 획득하냐. 파워풀한 던지고 보상이 싶은 되는가. 질문이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소녀상을 둘러싼 사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저지른 사람들이 소녀상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럼 소녀상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소녀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런 수준 낮은 인식론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동의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여전히 아까 현 선생님도 되게 곤란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소녀상이 가지는 파급력이라든가 왜냐면 일본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일본 국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녀상이고. 왜냐하면 한편으로 뒤집으면 정말 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거기에 그 거죠. 예, 그 무력이 개입돼서 어떻게 침탈했나 이런 거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사실 앉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의 상상력으로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나이. 그 앉는다라는 게 책상에 그냥 학교 가서 자기 성장을 꿈꾸고 뭔가 미래를 꿈꿔야 될 그렇게 저는 앉아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되게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시에 끌려간 여성들 학교 못 간 여성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의 상황 속에서도 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그쵸. 많이 끌려갔고 저기 논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 세 번째 키워드인 박유아의 제국의 위안부 같은 이상한 작업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 얘기는 또 이제 아껴서.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상이 너무 현대적인 이미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이지 말 그대로 기억을 현재화된 기억인 것이지 그 당시의 기억을 재현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서 그러면 그런 식의 기념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중년의 남성의 신체로 재현되거든요. 그들이 모든 과업을 다 이뤘을 때 성공한 상태의 남성의 신체를 재현해서 그걸 기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생생하게 문제의식이 확 온다. 네. 지금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이 국제법정에서건 한국에서건 싸워온 할머니들의 현재를 재현하지 않고 과거의 그 시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을 때를 재현하는 것이 흔히 인물을 동상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여성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 근데 그럴 때만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엄청난 대중적 호응과 왜 꼭 이렇게 재현할 때만 공감이 되고 잘 되고 모두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하는가라는 질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윤옥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해외에 생기는 소녀상들은 맥락이 다 조금씩은 다르기도 해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그래요?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교민들이 살고 있는 교민 사회에서 중심이 돼서 만드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이었나요? 대만에서 이제 타이난시에 세웠던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세웠냐면 지금 대만은 민진당이라고 해서 대만을 약간 중국이랑 분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민진당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약간 고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대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 민진당을 국제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딱 공격하는 것으로 대만의 국민당, 그 장제스의 독재를 엄청나게 폭력 정치를 했던 장제스의 국민당의 후손들이 타이난시에다가 소녀상을 세웠어요. 우리는 항일투쟁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 맥락이 달라져서 그 소녀상은 아예 손을 들고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공격을 내가 막아내겠다 이러면서 서가지고 딱 공격을 막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당의 되게 넓은 정치적인 포석 속에서 우리는 항일투쟁을 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식민 지배의 문제와 일본을 건드리면서 일본과 친한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만의 현재적 상황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렇게 막 서로의 정치적 포석들이 막 깔려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젯밤에 그렇구나. 임지연 선생님 기억전쟁 책을 찾아봤더니 글린데일 시의 소녀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글린데일 시의 소녀상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됐냐 그랬더니 그 책에서 기억전쟁에 나온 바로는 글린데일 시의 인구의 40% 정도가 아르메니아계 이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제노사이드를 겪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큰 도시가 아니고 한국 교민이 14,00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소녀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맥락 속에 놓여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죠. 그래서 가끔씩 뜬금없이 막 독일의 소도시 이런 데서 네. 소녀상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전에 독일 쪽 전공의 선생님이 왜 거기 소녀상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 되게 작은 도시인데 라고 하시면서 막 찾아보시더니 광산도시여가지고 광부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 식의 파독 한국의 광부들이 파독 광부들이 좀 있었던 있는 거군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 현대사의 맥락들이 사실상 다 놓여 있고 그게 일종의 정치적 표상으로서 엄청나게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모두를 다 똑같이 소녀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중요한 지점도 있지만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살펴보면서 그 맥락들을 좀 설명해 볼 필요도 있기는 하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두 번째 키워드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뭐 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혜쌤이 오늘 같이 녹음을 못하면서 저에게 임무를 주고 갔어요. 시간 맞춰서 1부 끝내고 2부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네. 1부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여명의 눈동자와 모바일 화보. 네. 두 번째 키워드 소녀상까지 네. 짚어봤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네. 세 번째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 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